대한민국은 매춘 인구가 성인 남성의 50%에 이를 정도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성의식 후진국입니다. 다른 것도 부끄러운 게 많은데 이 문제는 진짜 부끄럽죠. 혹시 왕의 재임 기간에 버금가는 16년이라는 긴 시간 권좌에 앉아 있었고 지금까지도 무사람들에게 추앙과 존경의 대상인 이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강력한 엽색 행각을 과시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특별기획 박정희 소백과사전, 오늘은 박정희의 사생활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최근에 전 세계를 이렇게 뒤져봤을 때 정권을 했던 인물 중에 최고의 난교왕은 역시 이태리의 베를루스코니 총리였을 겁니다. 네. 이분이 다른 여러 가지 치적이 있는데 난교로 가장 유명하고요. 이제 그 정치하는 휴 해프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히틀러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누굽니까? 후겐베르크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언론과 정계의 모두의 거물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생겨나면 되게 괴로워집니다. 정부가 삼권 분리가 돼야 되듯이 정권을 위시한 나라도 어느 정도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경제도 분리돼 있어야 되고 네. 금융도 거기에서 분리가 돼 있어야 되고 언론도 거기에서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개를 한 손에 쥐인 인물이 있으면 되게 괴로워져요. 맞아요. 이태리 국민들이 그래서 이 왜곡된 보도만 죽도록 보고 살았어요. 이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뭐 누구를 위해서 왜곡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요새 레이스가 시작이 된 이상 이런 얘기는 이제 할 수는 없게 돼 있거든요. 네. 하지만 뭐 매우 심한 왜곡이 있는 언론들이 매우 많은 나라다라는 거는 뭐 분명한 이야기라서. 이 추세대로라면 네. 몇 년 있다가 이재용 있잖아요. 네. 그분이 대선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미래 권좌를 이용이 못 차지하고 이재용이 뭔가 하부 인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차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능한 얘기죠. 근데 안 그럴 거예요. 예. 실제 권력자는 하나도 매력이 없거든요. 정주영 전 왕 회장은 그냥 로맨티스트였죠. 기왕 다 했는데 이것도 좀 해볼까? 그러니까 하는 마인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7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평화의 댐 네. 관련해서 합법적인 재미를 가장 크게 본 게 현대건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정도 할 수 있으면요. 굳이 정치권 들어가가지고 개고생하고 악수하기 싫은 노인들하고 손잡아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예, 쉽게 가능해요. 우리는 잠시 후에 김정은 교수님과 정원현 편집국장님을 만나서 박정희 소백과사전 5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저는 그 앞에 지금 관련된 자료들을 뒤져보다가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노래를 지금 듣고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용기자?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들어요? 네. 이게 진짜 나이 차이. 국적조차 그 모르겠는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그건 이제 축바의 생각이죠. 로페즈가 일본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잉글버트 험퍼딩크는 그 본명이 잉글버트 험퍼딩크는 아니에요. 네. 가수가 되고 개명을 했어요. 우리 같은 이제 80년대, 70년대,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나 모르지 예전 분들에게는 영웅 중의 영웅. 지금 이제 그 팬들의 충성도로 봤을 때 네. 90년대의 H.O.T 신화나 2000년대, 2010년대의 JYJ의 인기를 뛰어넘는 가뿐히 뛰어넘는 한국에서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비틀즈가 처음으로 미국 차트에 입성했을 때 처음 생겨난 말이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는 말이었어요. 예, 영국 팝의 미국 시장 침공. 이것의 횃불을 그대로 이어온 사람이 잉글버트 험퍼딩크입니다. 영국의 엘비스다. 이런 식으로 종종 불렸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미국 차트에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던 싱글이 릴리즘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냥 뭐 나는 새 연애를 시작하겠으니까 떠나가줘요. 라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를 당시에 70년대 화류계의 정점에 있던 인물인 정인숙 씨라는 분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당일날 호텔의 무슨 클럽에서 신청곡으로 넣었대요. 그래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술에 취해가지고 나가서 강변북로 어딘가에서 의문사 총상을 입고 사망을 하셨다는데 오늘 아마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할 거요. 책을 읽다 말고 졸음이 겨워. 제가 어제도 편집을 하다 자가지고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노래를 동영상을 봤는데 이거 일주일에 2편씩 올리는 거 이거 계속하다간 UMC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제가 왜 자꾸 오한이 나는 줄 알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치사량 수준의 악플을 간만에 많이 맞아가지고. 왜요? 예?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언더그라운드 힙합에 처음 데뷔했을 때 이 정도의 악플을 먹었었어요. 예. 정말 악플 장마였어요. 길고 긴. 그렇구나. 그러면 UMC님한테 쏟아지는 악플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나요? 예. 제가 제일 공감했던 악플은 그거였어요. 이 새끼 정치시키면 전두환 같이 될 새끼. 좀 닮았나? 뭐야 그게. 머리가 벗겨질 거라는 뜻인지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속옷을 선물해준 로맨티스트가 될 거라는 뜻인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해해요. 세상에는요. 헌법을 수호한다는 얘기겠죠. 본좌가 본좌다. 예,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협업에 능한 사람이 있고 혼자 하는 일에 능한 사람이 있고 협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창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정치체계 아래에서는 민주주의를 따라가는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면 하지만 자신의 업무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 저는 지가 다 해야 됩니다. 피곤해서 죽어도. 뭐 그런 놈인데 어떡하겠어요. 청나라 역사에 옹정제라는 분 아세요? 아니요. 옹정제라고. 네. 되게 강박증이 심했대요. 무슨? 청나라가 굉장히 대제국으로 성장하잖아요. 네. 관료제니까 중국은 관료제가 잘 돼 있으니까 그 관료들이 올리는 모든 서류를 다 자기 손으로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재위 기간 동안 잠을 거의 못 잤대요. 그 대신 부정부패는 없어지죠. 요즘 말로 멍부. 예. 그러니까 시골 관리가 우리 고을에서 어째서 하는 그런 것까지 다 받아가지고 도장 찍는 거예요. 다 읽어보고. 그러니까 똑부. 현령에 쥐잡는 법안.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도장 찍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황제였고 부정부패가 없어졌고 빨리 죽었죠. 나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종신제로 방송을 진행하면 내년에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한 주에 2-3번 한 이상. 한편으로 줄입시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줄이겠습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내용을 그리고 늘려야 돼. 내용을 늘리고 편수를 줄일 거예요. 앞으로는 대선 끝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다. 그래요. 독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컨텐츠를 만드는데. 더 이상 나처럼 불행한 뮤지션이 나오지 않도록. 기타 들고 청와대 찾아가가지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쿠데타면 음부 쿠데타네요. 뭐야 이게. 네. 음부 정권. 막 CD 공짜로 돌리고 음부 다이소. 족같은 개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박정희 소백과사전 5회가 잠시 후에 시작되겠습니다. 특별기획 박정희 소백과 사전 제5화 박정희의 사생활. 대선 시즌엔 당연히 두 부류가 바쁘죠. 정치인과 언론인입니다. 필드에서 뛰는 젊은 시절에 20대 30대면 당연히 바쁜데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참 안 됐어요. 구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위치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바빠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직업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국문과 나오면 다 기자 하려는 거야. 안 해. 특히나 이 50대 60대 넘어가지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분들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경기대 김재훈 교수님이나 진실의 길의 정원현 편집국장님을 뵙고 있으면 더더욱이 피곤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벙커원의 화장실에도 써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2주 전이고 앞으로 변수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어디선 졌다 어디선 이겼다 걱정 마라 이렇게 되네 저렇게 되네 말이 많습니다. 정권이 어디로 가서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득을 볼 텐데 어떻게 되더라도 명예를 잃어서는 안 된다. 딴지 스타일의 문장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쫄면 안 된다거나 쪽팔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치가가
특히나 지도자가 쪽팔린 일은 보통 국민들이 눈여겨보는 건 사생활이죠. 네. 예. 그리고 우리 방송 정도의 쌍스러움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생활이죠. 전 욕 하나도 안 했는데요. 아이고 그래. 네. 나야 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생활이에요. 네. 아니 저도 관심 있습니다. 네. 네. 당최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예를 들어 저는 음악을 했으니까 음악하는 동생들 중에 네. 여자를 꼬시는 재주를 가진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요? 길에서 헌팅을 했다고 저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야 너는 납치범이냐.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어떻게 길에서 그 여자들이 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너랑 놀아주드냐. 네. 그날 밤에 잤는데요 형 이러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사회를 흉흉하게 하는 놈이다. 하지만 제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 자기 능력으로 꼬셨거든. 네. 다만 국가의 힘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지능력으로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꼬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들은 지금 열폭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이 수주 동안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박정희라는 인간의 모습을 천천히 하나씩의 윤곽을 보면서 프로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정치를 하는 모습,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을 쓰는 모습에서부터 네. 이 사람의 성격들을 많이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인간 박정희를 보는 데의 활용점정은 아마도 그 사람의 사생활을 한번 들여다보는 일이긴 할 것입니다. 봐야죠, 한번. 네. 저는 오늘 그 두 분 들어오시기 전에 김종현 교수님의 책 제가 지지난주에 사봤던 누가 박정희를 용서했는가를 보고 있다가 거의 첫머리쯤에 잠시 후에 이야기가 자세히 나올 정인숙 씨라는 당대 화류계의 무지하게 큰 이름이었던 여성분이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뭔가 안 좋은 일로, 사고로, 네. 나쁜 일로 돌아가시던 날에 호텔 클럽 어딘가에서 들었다는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릴리즈 미를 잠시 뮤직비디오를 구경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 받으셔도 되는데요. 예. 아유, 받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제가 편집하니까. 전주라고 깜짝 놀랐어요. 네. 여보세요. 저 인터넷 방송 중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통화할까요? 예. 아유, 핸드폰 꺼버려. 꺼버려. 안 그래도 소리를 낮춰서 나한테 진동도 잠시 압수. 진동도 좀 그러네. 저 무음으로 해놔버려. 무음으로 했는데 무음으로. 오케이. 이리 줘. 아니 그래. 이리 줘. 여기 같이 놓자고 얘기해. 내 거와 같이. 됐어. 정치인 폰 압수 되게 가혹한 것 같아요. 아야. 이게 근데 원래 오늘 막걸리 한잔 하기로 했잖아. 오늘 못해. 이것도 있고 내 몸살이야. 저 그대로 하던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인숙 씨라는 분은 돌아가실 때 당시 26살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하여간 26살의 어떤 여성이 알려지지 않은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그 문제가 대정부 지리에서 당시에 아파트 하나가 붕괴돼가지고 33명이 죽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국회의원들이 묻지도 않은데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만약에 생겼는데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사회 지도층 누군가와 관련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무슨 성격이 이런 해프닝을 만들었는지 오늘 찬찬히 뜯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류계 여성 하나가 죽었는데 26아가씨가 네, 그냥 죽었는데 네. 대정부 지르에 법무장관이 나와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A4 4페이지 동안 떠들었어요. 네. 네. 국회의원들은 머리 위에 물음표가 땡 뜨죠. 네. 그 말 하면 안 됨? 이렇게 묻고 싶은데.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국회에서 법무장관인가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해명성 그 설명을 막 해요. 네. 국회의원 질의도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막 하는 게 야당 의원 어떤 센스 있는 분 하나가 네. 아니 대정부 질의도 안 했는데 그 스스로 나와서 그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저 한간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성 말들이 나도니까 뭐 해명하기 위해서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이 하하 봄이 되면 뻐꾸기가 누가 건드리다 스스로 우는 것처럼 이게 한자어로
춘치자명이다. 네. 그랬어요. 춘 봄춘자 치는 이게 뻐꾸기랑 지자 자 스스로 자자 명울 춘치자명이다. 명 울명자. 울명자 그러면서 아하 때가 되면 예. 울 것이 스스로 우는구나. 예.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와서 길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아까 지금 이제 웃고 네. 그런 장면인데 어쨌거나 그때 1970년? 70년입니다. 70년 3월 17일에. 네, 지금 일시와 한강변 강변 도로 피살 사건이죠. 예. 20대 여인의 굉장히 뭐 대서특필됐고 그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막 유언비어인지 뭐 언론 자유인지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뭐 범인이 누구다에서부터 네. 이유가 뭐다 해서 막 퍼져 나가는 거죠. 그게 그 당시 권력층의 부패 비리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네. 성추문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같으면 그런 정도의 성 스캔들이 퍼지면 정권이 퇴진해야 될 일이고 예. 네. 당연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력기관이 나서서 또 공작하고 해서 덮어버리고 네. 덮은 대신 오랫동안 의문에 의문을 낳고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남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도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당초에 왜 이런 해프닝이 생겼는가를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또 역사를 헤집어서 한번 젊은 시절의 박정희를 만나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에요? 그럼 젊은 시절이면 제가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유행어 되겠어요. 전 국장님의 제가 얘기해야 되나요? 좋습니다. 네. 아니 뭐 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가장 거창한 인트로예요. 당연한 것이죠. 예. 또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죠. 그럼요. 예. 그는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서로 남녀 조화로 종족 번식을 하고 또 인간에게 준 또 특별한 그 즐거움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자체를 탓할 거는 아닌데 예. 이제 그게 아까 뭐 김 선배 얘기처럼 또 앞으로 할 얘기처럼 서로가 사랑하고 네. 마음의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돈이나 또는 권력 이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 검찰에 오늘 검찰총장도 오늘 물러났지만은 네. 그 어디 동부지검의 30대 30살 먹은 검사가 43살 된 피의자 여성을 검사실에서 네. 성행위를 강요하고 그랬다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마찬가지죠. 네. 검사가 아니라면 13살이나 어린 머시매한테 네. 누가 유부녀가 예. 그런 일을 몰라요. 특별히 뭐 본인이 원했다면 모르지만 네. 알려진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검사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죄인의 입장에서 약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되게 이렇게 그 어떤 권력의 차이가 있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되게 성범죄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검찰은 그걸 이제 뇌물죄로 만들죠. 우리 다 웃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상납이라는 게 흔히 있잖아요. 네. 뇌물의 대가 중에 하나가 네. 돈도 주지만은 성상납 그리고 실제로 성상납을 한 예가 들어있어서 뇌물죄로 적용된 예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있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성상납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좀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뭐 그리 빠지지 말고 아, 예, 예. 자관 권력과 권력을 앞세운 이제 성 폭력 네. 얘기가 오늘 아마 주 얘기 될 텐데 박정희도 우리 젊을 때 뭐 사춘기도 있었고 또 성장기 청년 시절 예. 뭐 또 결혼 시절 뭐 그건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죠. 네. 예. 박정희가 공식적으로 여자가 이제 등장하는 것은 대구 사범 4학년 때 아버지가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박정희. 예, 방학 때 집에 왔을 때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첫 부인이죠. 그 얼마나 이름은- 강제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진짜 알아요? 아, 그거는 강권에 의해서 결혼했다고 뭐 그때는 우리나라 이제 조혼 풍습이 있는데 조혼이긴 한데 네. 그래도 그거는 박정희 본인이
동의하거나 흔쾌히 네. 기뻐하거나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강권에 의해서 네. 결혼한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첫 부인하고는 사이가 좀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아서 나중에 만주군관학교 입학해서 휴가를 받았어도 집으로 가지 않고 예. 정작 집에 가서 애기도 보고 예. 딸이 하나 있었으니까 애도 보고 마누라도 보고 이래저래 해서 오순도순하게 네. 1, 2년간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러지 않고 예. 문경에 교사로 있을 때 하숙하던 하숙집에서 한 달간 뭉개다 갔단 말이죠. 그건 사실이고요. 그건 제가 하숙집에 경찰서장 부르고 그렇죠. 뭐, 예. 하숙집에 그 박정희보다 한 살인가 적은 아들이 있었어요. 하숙집에. 네. 그 아들한테도 제가 직접 만나서 들었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취재 열심히 했네. 네, 그건 제가 확인된 거고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 제가 문경 가서 만났습니다. 예. 이게 수소문해도 쉽지 않은 걸. 그런 것도 그렇고 자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성과의 관계가 형성되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사 시절에는 문경에 홀로 하숙하면서 본인이 그 주변에 나 결혼했고 집에 구미에 마누라가 있다, 네. 애가 있다 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는 총각 선생인 줄 알았습니다. 예. 진짜요? 네, 진짜요. 인기관리 차원. 네. 그래서 심지어 혼담이 오가고 네. 또 그때 박정희가 37년에 부임했으니까 대구사업 마치고 네. 17년생이니까 만 20살이에요. 네. 박정희도 아직은 어찌 보면은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네. 물론 지금 20살과 그 시절의 20살은 뭐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게 사회성이 좀 차이는 있다고 쳐도 네. 20살이 뭐 아주 잘 익은 성인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자, 예. 갓 스물인데 예. 근데 그 당시 그 학교 학생들 중에는 늦게 입학을 하거나 네. 또 학교 다니다가 한 해 한두 해 또 꿇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네. 5, 6학년 된 여학생들은 벌써 나이가 16, 17까지 됐습니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다니는 여학생들 많이. 그래서 그 박정희도 그 나이 많은 여제자들한테 연정을 느꼈고 네. 또 학생들도 몇 살 차이 안 나면서도 총각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박정희에 대해서도 연정도 느꼈고 네. 그때까지는 그런 건 순수한 것입니다. 여학생은 원래 남자 선생님 좋아해요. 청각. 네, 실제로. 예. 그래서 혼담이 오갔다니까요. 실제로. 위장 총각 선생이고. 예, 위장했습니다. 예. 예. 그건 뭐 제가 그 제자들한테 들었고 그래서 어허. 심지어 뭐 특히 그게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문경에 있던 목재소 집에서도 그 당시 목재소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집에서 좀 잘 나가는 동네에서 부잣집이죠. 네. 거기도 뭐 혼담이 오가고 뭐 사이로 부르기도 하는 뭐 그런 비슷한 사위 비슷하게 뭐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잘 부탁하네. 약간 서태지 이지한 느낌 나죠. 막 그게 박정희의 20대 초반까지의 예. 그 뭐 남녀 관계라 하긴 좀 그렇지만은 네. 저건 여성과의 뭐 관계인 것이죠. 네. 어장관리 웬만하면 이해해 주겠는데 혼담이 오가는 건 몇 레벨 위인데요. 실제로 오갔어요. 그럼 뭐 제가 정확한 얘기고. 약간 쉬기위해서. 예, 제가 군인 박정희 책에도 써놓은 내용입니다. 예. 김 선배가 좀 얘기하시죠. 첩보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서 정치학 교수로서 권력자 박정희가 사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데요. 언젠가 충청도 예산 근처에 어떤 절에 갔어요. 근데 아주 대형 청동 불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동양 최대의 불상이라고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불상을 만든 게 1970년대 중반쯤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첫 부인이 나중에 출가해서 비구니로 지낸 절이었고 예. 그 절에 박정희 이제 부하 권력자들이 첫 부인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네. 그 청동 대형 불상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각하의 대통령이 첫 부인인데 네.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네. 또 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우로
입 싹 씻으면 돌출 행동할 테니까. 그 절에 그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죠. 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절에 그 나중에 절에 가서 여성 생활했다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전 들어서 알고 비구니로 계속 지냈고 그래서 마쳤어요. 예. 불상으로 입을 막는. 왜 한 몇 개월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조카 한유진 이란 여성과 그 남편이 대유기업인가 거기에서 무슨 특혜인가 뭔가 관련돼서 보도가 나왔었는데 저도 그걸 처음 보고 얼핏 박근혜 조카? 저 같은 사람도 집안 가족 박정희 가족사를 알고 있는 사람도 박근혜 조카라고 하면 박지만이 아들인가 애기인가? 근데 그까지는 아니잖아. 근데 그럴 리 없죠. 근데 근데 이름이 한유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 눈치를 채했죠. 그럼 누구냐? 이게 바로 박정희의 첫 부인의 딸. 박정희 첫 부인 이름은 김호남이고 박정희 첫 부인의 딸은 박재옥입니다. 그 딸 이름이 사실은 옥자 돌림이에요. 그 집안은. 왜냐하면은 그 김종필 씨 부인이 박영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형 박상희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학렬로 띄면 여자는 옥자가 맞아요. 박재옥, 박영옥 하듯이. 이제 박근영은 박정희 씨 집안 딸로 이제 학렬이 된 것이고. 박재옥은 박정희의 전속 부관을 지낸 한병기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한병기하고 박재옥 사이에 난 딸 중에 하나가 한유진입니다. 그래서 흔히 박근혜 씨를 두고 박정희의 장녀다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네, 차녀입니다. 차녀. 그렇구나. 그죠? 차녀고 만약 예를 들어서 박정희, 유경수 사이에서 장녀라 그러면 그건 틀린 건 아니죠. 맞는데 그냥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아요. 차녀가 그렇구나. 맞습니다. 호적상에. 그죠, 엄연히. 그래서 이제 이 전 부인하고는 첫 부인하고는 50년 10월에 합의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제 1950년이요. 박정희가 저 좌익으로 끌려가서 재판 받고 풀려나가지고 육군 정보국에 문관으로 잠시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하다가 6.25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6.25에 이제 현역 소령으로 계급장으로 다시 원대 복귀를 하다가 6.25 초반에는 계속 밀렸잖아요. 밀려서 대구까지 왔는데 대구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데는 원래 이제 대구에서 만나서 결혼한 것보다는 1950년 8월에 박정희 밑에 있던 송재천이라고 하는 계급은 소인데 이 사람이 충북 옥천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부산에 있을 때 부산 피난지 부산에 있을 때 이제 박정희한테 유경수를 소개했죠. 그래가지고 그해 12월에 대구에서 유경수하고 결혼을 했죠. 첫 부인하고는 합의혼하고 깨끗이 정리를 했죠. 하고 이제 정식 두 번째 부인 뭐 순서로 봐서 어쨌든 두 번째 부인이죠. 그 사이에 있던 그러면 이혈란이라는 2대 출신 그 부인인지 동거인인지는 정식 결혼신고 안 했고. 안 했죠. 그 얘기 좀 할까요? 그 얘기 좀 하고 지나가야죠. 제가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부인은 김호남, 두 번째는 이제 1950년 12월에 유경수. 그 사이에 동거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동거녀. 동거녀하고는 오랜 기간을 같이 있지는 않았는데 박정희는 춘천 8년대에 근무하다가 중위를 건너뛰고 대위로 달고 바로 육사 교관 겸 중대장으로 와요. 중대장으로 오는데 춘천 8년대 시절에 거기가 좌익이 많았다고 했죠. 그 당시 춘천 8년대 박경원 장군, 박경원이라고 하는 격리장교 출신이 춘천 8년대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 양반은 박정희 때 장관을 5번 합니다. 내무장관 3번, 교통, 최신 각각 1번. 제가 집에 가서 만나봤어요. 그것도. 그 양반이 춘천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박정희는 이제 이 박경원 씨의 신랑 들러리로 가고 또 신부 들러리도 또 한 패거리가 왔어요. 한 패거리가 왔는데 박정희 눈에 한 젊은 아가씨가 눈에 딱 띈 거야. 결혼식은 그런 곳이죠. 뭐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식 옷 잘 입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여자를 박정희는 마음에 두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박정희 용산 관사에 놀러 가니까 그 아가씨가 집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박정희가 연락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아가씨 이름이 이혈란. 이혈란인데 이 이혈란은 원산 루시아 여고를 졸업하고 함경남도 원산이요? 네. 한국 전쟁 때 이제 온 가족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이제 그때 2대 1학년이었습니다. 이화여대 1학년. 이런데 그를 만났던 사람들의 정언을 들어보면은 대표적으로 김재춘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멋쟁이고 아주 신식 여성, 그 시대로서도 신식 여성. 에다가 또 새침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박정희는 이 이혈란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첫 부인에 대한 그런 깊은 정이 없었던 것이 하나의 반작용일 수도 있고 또 박정희가 또 그런 박정희 개인도 좀 폼생폼사의 기질이 있고 그래서 또 그런 걸 좀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관 이혈란이라는 여대생한테는 너무 푹 빠져가지고 관사에서 지냈는데 헤어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혈란은 자기 가족이 북에서 한국전쟁 때 내려왔지만은 이제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왔는데 박정희가 좌익으로 잡혀갔다는 걸 알고는 만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여자가 첫사랑인데. 그러니까 사랑으로 치면은 첫사랑인 셈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 첫사랑을 자신의 좌익 경력 때문에 잃게 되다니. 그래서 이 이혈란은 여러 차례 집을 나갑니다. 근데 박정희는 수소문해서 여러 차례 붙잡아 옵니다. 제일 싫은 남자 스타일이죠. 여러 차례. 그만큼 박정희가 이 이혈란을 아끼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즘 그러면은 잡혀가죠. 그럼요. 그런가요? 아무튼 일종의 가정폭력일 수도 있고 뭐 연애폭력이라고 하죠. 그렇게까지. 근데 그 정부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 말고 내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 있으면 들려주세요. 이념적인 거 말고 가정생활에서의 권위주의랄까 준 가정폭력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강제성 같은 것 때문에 불화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그까지는 못 들은 거예요. 제가 김재춘 씨한테 들은 걸로서는 다른 분들이 쓴 책에도 일부 나와 있기도 하고 좌우간 이게 분명해요. 똑부러지게 얘기했어요. 공산주의자가 싫어서 내려왔는데 만나고 보니까 남자가 또 공산주의자 그래서 내뺐다 뭐 그렇게 표현했고요. 첫사랑이 네가 빨갱이라서 싫어하면서 그렇게 정을 떼고 도망갔으면 공산주의가 진짜 싫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유야 나중에? 나중에 동료 다 팔아먹은 게?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럴지도 연애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일지도 모르겠네요. 단언하기는 어렵고 안 그렇습니까? 강경한 반공주의자 방정제는 뭐 배경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그 둘 사이에 아이를 하나 낳았죠. 그것도 제가 특종으로 제가 단독 보도했으니까 특종은 특종이죠. 물론이죠. 그걸 제가 작년 5.16 때 그걸 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또 대선도 있고 해서 올해 공개하면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작년에 집에 우연히 이것저것 파일을 좀 뒤지다가 97년에 받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98년에. 그때 제가 이제 박정희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주종 장군 집에 놀러 갔었습니다. 박정희 공관학교 후배이고 나중에 박정희가 역구트까지 했다고 하는 최 장군이 지금 김선배에서 하시는 그 구반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에. 그 최 장군이 주공 사장을 했는데 초기에 주공 사장이었죠. 초기에 주공이 안 나갔대요. 분양이 안 됐대요. 그래서 사장이 거기에 가서 들어가서 한 거예요. 주공 사장이 살 정도라면 잘 지은 건물이 아니겠냐. 근데 그걸 아직까지 그 가족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 장군이 돌아가기 직전에 제가 98년경에 제가 집에 가서 그때 폐암이 말기였어요. 그래서 최 장군도 그때 이제 제가 역구트 얘기를 제가 정언을 들은 거죠. 기사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최 장군 부인이 이 어떤 얘기하다가 그때 이제 그 좌익 이런 걸 떠나서 초기에 이제 군 장교들 특히 최주종 장군하고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다 일본 육사 만주공관학교 선후배들이 얽혀 있는 사이들이에요. 그 얘기하다가 그때 좌익으로 처형됐던 사람들 여러 명을 얘기하다가 우연히 김학림 씨
김학림이라고 또 만주 군관학교 출신, 육사 출신이 있어요. 이 양반 얘기를 하다가 이 최 장군 부인이 이 여사가 저한테 김학림 씨 부인 강 여사가 일본에 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죠. 근황을 좀 알고 싶으니까 연락처를 좀 주시면 내가 편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연락처를 받아서 편지를 했는데 내가 물은 내용은 주로 좌익 군인대에 관한 얘기를 많이 물었어요. 그 남편에 대한 막상 답변이 온 것은 그걸 좀 보고 근데 그 내용은 거의 없고 박정희하고 이열란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애가 6개월 만에 죽었는데 자기가 광화문에 있는 병원에 산부인과에서 낳았을 때 자기가 동행했고 그다음에 애가 죽어서 용산관사 뒤에 밤에 가서 산에 가서 관에 넣어서 묻은 것까지를 자기가 편지에 써서 보내온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걸 누가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거짓 증언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나는 충분한 상당히 근거 있는 물론 내가 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근거 있는 사람의 증언으로 해서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왜 했냐면은 박정희가 이혈란 동거녀지만은 정식 부인은 아니고 알만한 사람은 또 압니다 물론. 그래서 이혈란과 사이에 그렇게는 애정적으로는 아주 깊은 사이였다. 박정희가 지금 처음으로서 한 여자에게 빠지고 사랑을 느끼고 해서 아이까지. 그런데 박정희는 이 아이를 낳은 것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 이혈란은 박정희한테 이제 심한 혐오감을 가지게 돼서 결국 여러 번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도망가서는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김재춘 씨가 한 얘기가 5.16 전에 전쟁 뒤에 박정희가 현역에 있을 때 둘이 모처에서 가서 이혈란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근데 막 그 얘기는 그 모처가 어딘지는 내가 방송에서 차마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그까지는. 뭐 그런 일이 있죠. 예, 두 번째 여자가 지금 이제 이혈란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정식 부인 유경수가 이제 정식 결혼해서 부인이죠. 그 이혈란 씨, 그러니까 그 사귀는 뭐 동거하든 뭐 어쩌든 동거녀가 맞죠. 예, 남자가 그런 남자를 만나는 분들은 1366 여성 전화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네. 여성의 긴급 전화입니까? 예, 1366. 저희는 원래 생활 정보도 곁들여서 하거든요. 근데 그 이열하는 여성이 동거녀가 자취를 감춰버린 시기가 박정희가 남로당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돼 있을 때예요. 이할림 장군의 회고에 따르면 1948년 언젠가 이할림 장군이 이제 박정희가 가서 조사받고 어려운 뭐 일을 당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위로를 만났어. 그 이제 그때도 용산에 있던 군인 관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위로를 하는데 보니까 같이 살던 여자 부인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조사받고 나와 보니까 사라졌다, 없어졌다. 맞아요. 뭐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위로를 하고 이혈란이 없어졌다.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2달 이상 구속돼서 조사받는 사이에 그냥 자취를 감춰버렸고 그 뒤엔 더 이상 찾을 수도 없었고. 잠깐만요. 지금 이때 이혼 안 한 거잖아요. 그때는 이혼은 안 한 상태지. 아이고. 맞아, 이미 그런데 첫 부인하고는 서류상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별거 지가 오래된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찾았는데 뭐 연락이 안 됐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디서 조우하게 된 것이지요. 우연한 김선배도 어디서 아는 모양이네. 난 요정이라고 들었는데. 그 얘기 나왔었는데. 우연하게 조우한 뒤부터는 이제 박정희가 더 이상 보고서 이제 실망했고 결국 나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자기가 다 얘기를 해버리고 이런데 빠졌구나 하고 더 이상 이제 찾지 않게 됐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제 얘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헤어지는 걸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도망가서 어거지로 헤어지게 됐던 옛 연인을 요정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아가씨도 이상하고 손님으로 들어온 남자도 이상하고 뻘해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았다더라. 그 전까지는 찾다가 이거 되게 가슴 아픈 드라마네요. 아침 드라마 느낌 나네요. 맞아요. 아침 드라마가 성립이 되려면은 남자 주인공이 결혼을 해서 이혼을 아직 했으면 안 돼. 맞아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재벌 총수를 하든가 이 경우는 재벌 총수는 아니고 그 독재자죠.
뭐 그런 게 돼야 되죠. 예. 그리고 독재자가 된 뒤에도 드라마 계속 나온다는. 예, 그렇죠. 네. 다른 그 시즌이 다음 시즌이 이어져야죠. 저는 이게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는 그 유경수 여사를 두고 대통령 시절에도 또 다른 짓을 많이 한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전 부인과 결혼을 한 상태에서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도 찌르고. 예. 그까지는 찔렀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때는 혼담이 오갔다며. 그까지 사실이에요. 대단한데 근데 박정희 감독 그 지금 정직하지는 않은 거죠. 네, 지금 그렇죠. 첫째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사실 결혼했습니다. 그럼요. 뭐 이래 같이 올 수 없어서 혼자 와 있습니다만은 처자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거는 비겁한 거죠. 네. 분명한 그렇죠. 것이고. 예. 그러나 그런 얘기 안 한 걸 별도로 그냥 뭐 또래의 여제자들한테 뭐 이런 조금 호의를 가진 것까지를 뭐 크게 비난하기는 좀 그건 좀 약하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거기까지는 예. 그러니까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 이전까지의 행적이랄까 가정생활 여성의 문제 이건 사생활일 수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제 사가들의 평가 후세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문제는 공인이 된 뒤에 권력자가 된 뒤에 네. 국가 수반이 된 뒤에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 편력을 했달까 술과 여자를 탐닉한 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사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식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어민이 국가기관에 중앙정부 같은 국가정부기관에 전담 기구를 두어서 네. 중앙정부 의전과장이 대통령의 채용사라고 이미 다 뭐 소문이 났고 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연예계에 어디 또 뭐 요정에 이렇게 요구를 해서 네. 여성을 데려다가 이른바 청와대 근처에 안가에서 네. 술자리를 갖고 하는 것은 이게 엄연히 사생활이 아니다. 네. 국가 권력자의 타락상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11.6 사건의 4대 원인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11.6 군사재판에서 당시 중앙정부 의장과장이었던 박선호 예비역 대령입니다. 그때 예비역입니까? 예비역이지. 옷 벗고 중앙정부 의장과장이지. 예. 김재규 부장의 중학교 시절 제자였어요. 예. 그래서 본인도 법정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가정을 꾸리는 가장으로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할 일이 못 돼서 술과 여자를 계속 대해주는 채용사 역할을 할일이라는 건 채용사. 그게 못해서 여러 번 사표를 냈다. 사의를 표했다. 박선호가? 그럼 박선호가. 그런데 부장님께서 자네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겠느냐 하고 강권하시표 하고 해서 이렇게 해왔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나오고 직장인을 칭찬하는 최고의 찬사죠. 이 일을 네가 아니면 누가 하냐. 네. 그것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요. 우리도 11.6 사건에 대해서 현직 중앙정부부장이 자기 직계 부하들과 함께 직속상관 대통령을 총격 살해한 이유가 무슨 민주 헌정을 회복하라든가 유신 체제가 이게 너무 반민주라든가 이것도 큰 이유가 되지요. 국민적인 저항이 있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서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장이라는 거는 유신 체제의 중심입니다. 중심.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표변했는가. 박정희 다음에 2인자로서의 그 위상인데 그렇죠. 같이 해오다가 언제 마음을 바꿨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또 그 부분이 군사법정에서 변론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때 변호인단 28명, 29명의 변호인단 중에 특히 뭐 강신옥 변호사나 안동일 변호사 같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느낀 겁니다. 이거는 정치 체제, 민주 헌정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인간적인 뭐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것으로 변론을 하는 게 옳겠다. 그게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기 전에 변호사가 변론 접견에 가서 강기룡 변호사가 이렇게 찔러서 얘기를 유도해낸 겁니다. 자, 박선호 의정과장이 그렇죠. 박선호 네. 의정과장한테 자, 당신의 동양 선배이고 직속 상관이고 은인이고 당신 이렇게 중용해 준 사람인데 단순 유신체제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또 플러스 뭐가 있지 않느냐. 네, 김재규 중정부장이 네. 박정희를 쏜 이유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법정 신문 과정에서 10월 26일 하루 종일 피의자의 일정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겠죠. 어제 몇 시가 있었고 어제 몇 시가 있었는데 군경동 비밀 연의장에 그 술자리 행사 열리기 직전에 어디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디 갔다 왔느냐. 그 전에 어디 갔다 왔느냐. 오후 4시, 5시, 6시 어디 갔다 왔느냐. 박선호가 여자 둘을 데리고 들어온 게 6시 반쯤이니까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대통령 얘기를 안 하지요. 그때 이제 변호인 검찰관이 먼저 그 사실 신문을 하는 것이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신문을 하는 것인데 네. 나중에 그걸 정리해서 재판장이 이제 인정 신문이라는 걸 하는 것이죠. 변호인 신문에서 그걸 물어보면서 그때 여자 데려갔다 온 거지요. 네. 예. 그리고 어느 호텔에 갔다 왔지요. 어. 서울에 있는 호텔입니다. 네. 그때 밝혀진 것이니까 플라자 호텔에 갔다 왔지요. 네, 브라자 호텔. 거기서 여성 한 사람 데려왔죠. 네. 또 그 이후에 내자 호텔에 다녀왔죠. 거기서 여자 하나 같이 데려왔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피의자석에 뒤에 앉아있던 김재규가 말리지. 네. 야, 그 얘기는 하지 마. 말려. 말리는 겁니다. 네. 김재규는 그래도 의리가 있는 거죠. 끝까지 박정희에 대해서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고요. 박정희 사생활이나 박정희의 인간적인 명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호를 했어요. 목숨을 빼앗은 것과 무관하게 충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뭐 충성이랄까. 하여튼 정치적인 유신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네. 사생활은 일찍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자기의 직계부와 박선호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 제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 일이 있은 뒤에 강신호 변호사가 이제 피의자 접견에 가서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면담하고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예. 거기서 박선호가 법정에서는 이제 김재규도 말려고 해서 안 했지만 네. 거기서 이제 좀 실토를 하는 겁니다.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 변호사들의 피의자 면담록 노트가 있어요. 네. 네. 다 공개되지 않았고, 그러니까요. 또 다 공개되질 않았어. 또 실명이 다 이렇게 메모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예. 네. 저는 보셨다는 얘기군요. 그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해서. 근데 네. 이렇게 매우 강 변호사께서 상당히 악필이더라고. 근데 김 선배, 그런 걸림돌이. 실명도 한 100여 명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100여 명이요. 공개됐어요. 네. 상당히 공개됐고 예. 어우. 정확하게 이름이 알려진 건 한 20여 명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그 메모를 이렇게 하고 이니셜만 쓴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성과 영어 인실만 쓴 부분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거의 다 중요한 대목은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비공개로 다 비밀로 들어가고 했는데 최용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비밀 재판으로 변경됐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하나는 국가안보 비밀에 관한 거 유신체제에 네네. 대한 깊이 있는 비판 들어가면 이거는 그 국가안보상이 나오고 비공개. 그건 안 그다음에 보. 이제 여자 문제 이거는 이제 사생활 문제니까 비밀은 비밀이지. 이것도 좀 문제 나오서 비공 이렇게 들어가고 해요. 안 보. 그러나 이제 네. 그랬고요. 조금 더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네. 박선호 중앙정부 의전과장인데요. 그 사람이 불명예스러울 이유는 없지만 네. 어쨌거나 불명예스럽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의 채용사라는 게 이게 최고의 불명예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름 앞에 그 석자가 붙어 있다는 것은 네. 정말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은 네. 원한 건 아니지만 사생활 문제 다르게 또 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전속부관 수행부관으로서 박흥주 현역 대령입니다. 박흥주. 그건 육사 18기의 선두 주자였어요. 네. 아주 유망한 그리고 청렴한 장교를 이제 데려다가 김재규가 수행부관 삼았고 젊은 장교 때부터 알았고 근데 굉장히 훌륭한 장교니까 했는데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모시는 상관 중정부장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네. 거부하지 않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대통령 시해범의 하나로 해서 그냥
거기는 이제 현역이기 때문에 3심도 아니고 군사재판 1심으로 그냥 끝내서 그냥 그 처형해버렸단 말이죠. 되게 빨리 했겠네요. 되게 빨리 했죠. 네. 사형 집행을 김재규의 경우도 이거 그냥 건너뛰어서 얘기하지만 1984년 5월 20일 날 대법 확정 판결 나왔으면 24일 날 그냥 사형 집행해버립니다. 사나흘 만에. 그때는 광주 항쟁이 진행 중이었어. 그러니까 그 문제가 광주 항쟁의 구호로 등장할까 봐서. 또 하나는 미국에서 간섭할까 봐서. 왜냐하면 이건 정치범이고 양심범이다 하고 국제 엠네스티 같은 데 나서면 그 함부로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 그렇게 정말 전광석화처럼 처형하지 않았으면 또 처형하면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치범인데 박정희의 그 후예들 친위대 하나회가 내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보복적인 사형 조치였어요. 보복적인 처형이 아니었으면 그걸 죽일 이유가 없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박흥주 대령까지 그거는 상명하복관계에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고 다른 것인데 지금까지 이걸 이제 그 1회부터라던가 그 관련된 내용을 들으셨으면 하나회가 박정희 친위대였죠. 박정희가 군부에 심어놓은. 군부에서 육성한 지난 회에 김 선배가 자세히 설명했죠.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신군부가 박정희에 관련된 그 사람들을 보복으로 처형했다는 건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저는 아주 많은 얼굴들은 생각 안 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얼굴만 뭉게뭉게 떠오르네요. 합수부장 그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그때 김 선배 나는 생각나는 게 박흥준지 박선호인지 모르겠는데 재판 끝나고 이제 사형 집행 잡았는데 서대문 형무소 같이 있을 때 그 딸 둘이가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팻말을 쪽만한 팻말을 들고 여자 아이가 둘이 울면서 이걸 들고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그 사진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그 사진이 문득 스쳐갑니다. 10월 26일 박정희 총격 살해된 26일 밤에 일이 다 끝난 뒤에 박흥주 대령은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가서 그 두 딸하고 이렇게 그 부인하고 있었어. 그랬어요? 합수부가 그 다음 날 이제 그 체포 연행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기자였습니다만 기자들이 그 박흥주 대령이 사는 집을 이렇게 스케치해서 알려왔는데 그야말로 그 당시에 서울의 산동네 아주 어려운 산동네 꼭대기에서 어렵게 살고 있더라. 청렴한 인물이었다. 기자 썼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하나회 소속 중령 대령이었으면요. 그 떵떵거리는 권력자였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흥주는 역사 18기에 선도 주자였고 우수한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반 하나위 말하자면 군인이 국가와 국민에게 복속 명령 복종하는 거 말고 어떤 사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담하고 그 사조직의 명령에 그 복종하는 건 반국가적이다 하는 입장에서 훌륭한 군인이네요. 반 하나위에 입장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다수였지 다수. 사실은. 그 입장에 있었던 그 장교인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동기생들도 다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 사는 집이 나중에 공개되니까 아유 그렇게 살았어? 정말 청렴한 그 군인이었다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 김 선배가 공정동 안가 얘기했으니까 제가 오리지널 더 옛날 안가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권력을 잡고 난 박정희가 63년에 제5대 대통령 선거 67년에 제6대 대통령 선거, 71년에 제7대 대통령 선거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듬해 72년에는 유신 뭐 이렇게 되는데 큰 선거,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하면은 주 대선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전국 유세를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뭐 대선 후보들도 전국을 돌지만은 그럼 박정희가 지방에 포스트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부산의 온천장. 포스트. 예. 그다음에 대전의 유성온천. 포스트인데 장이야. 예. 온천장, 대전의 유성온천. 그다음에 구미 금호산 호텔. 이게 박정희가 그 지역에 가거나 그 인근 지역에 가면 늘 거기 가서 머물던 곳이에요. 물론 그 이왕이면 자기가 편안한 숙소 이런 데 가는 걸 그 자체를 뭐
탓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찌 보면 거기에 이제 수발을 드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의 고정적으로 뭐 이건 공공연히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미 뭐 옛날 정치 비록 같은 데도 다 언급된 것이어서 제가 발굴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발을 든다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 그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이쿠야. 그래서 그건 뭐 불문 가진데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 시절에 청와대 옆에 궁정동에 가까이 있는 안가라기보다는 이제 지방에 있는 일종의 지방 안가식이죠. 뭐 안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역할을 한 곳이죠.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모 선거 때 대전 유성에서 대전에서 유세를 하고 유성온천에서 이제 하루를 머물게 됐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뭐 누군가가 뭐 또 서빙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보고 들은 바로는 이제 그 이상의 차원인데 유경수 여사도 유세 때 일부는 동행하기도 하고 뭐 다 동행하진 않고 그랬는데 유 여사가 박 대통령이 어디 식사를 하고 온다고 잠시 나갔는데 제때 안 들어온 거야 숙소에. 그래서 이제 뭐 수행한 사람들한테 왜 박 대통령이 아직 안 들어오시냐 그랬더니 뭐 어찌 말을 이제 돌리다가 자꾸 어디서 좀 쉬고 계신다고. 근데 유 교사가 그 사람을 채근해가지고 앞장서서 그걸 찾아간 겁니다. 포스트에. 네. 오호. 가슴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조금 당혹스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과 박정희가 그냥 제때를 던져버린 거예요. 어디 여자가 함부로 노크도 안 하고 문 열고 들어오냐. 뭐 박정희로서 화가 났겠죠. 그래서 당당하네. 쇳던지를 던져야지 뭐 얼굴에 맞아가지고 이쪽에 막 한동안 이게 뭐 그야말로 막 부어 있고. 현행범이 반항했네요. 그런 일도 있었고. 어찌 감히 남자가 바람 피는데 부인이 뭐라 그래 이런 거. 뭐 그 시대에 뭐 그런 게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회에서 김영욱 납치 의혹 사건 그게 할 때문에 미국의 문명자 여사 언급했죠. 언론인. 문 여사가 쓴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책에도 나오고 제가 또 들은 얘기고 본인한테. 박정희가 이제 궁정동 안가 생기기 전에 바로 이게 안가였습니다. 세금정에 그 당시에 위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검정 거기 무슨 상명대. 상명대 근처. 청와대에서 멀지 않잖아. 거기 그 김재철 사장이 그 근처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그 근처. 그 김재철은 참고로 MBC 김재철이에요. 혹시 또 어디 뭐 동원산업 김재철을 아니.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MBC 빠졌고. 그 세금정 근처 그때 모 재벌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 재벌의 저택이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 재벌이 이제 큰 저택이 있었고 재벌의 본가 뒤에 조그마한 안과 비슷한 별채가 있었어요. 박정희가 이 집을 이용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74년 이전, 3년 이전입니다. 김대중 사건 이전에는 박정희하고 유경수하고 이 문 여사가 친했어요. 청와대 가서 청와대 가서 서있어도 박정희, 유경수, 문명자 3명이서도 밥을 같이 먹고 그 정도로 친한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문 여사가 마침 서울에 왔다가 이건 60대 후반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왔다가 마침 이 재벌 회장의 부인하고 안면이 있어가지고 아는 사이에서 점심 무렵에 만나서 차를 한잔 했는데 이 재벌 마누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집에 그 높은 장반이 가끔 오고 오늘도 저녁에 온다는 얘기가 있고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문 여사가 이 얘기를 듣고 쪼로로 청와대 유경수 여사를 만나러 갔어요. 가가지고 유 여사한테 일러줘 버렸어요. 지금 박 대통령이 지금 세금정에 좀 이상한 데서 말이야. 나주로 밤으로 나갔으면 어쩐다는데 유 여사 좀 단속 좀 하쇼. 막 이런 투로 일러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대충 알았어요. 대충 그 시간을. 유 여사가 얘기를 급습한 겁니다. 또? 네. 아침 드라마에 꼭 그런 캐릭터 있죠. 책에 나와 있어요. 문 여사 쓴 책에. 내가 듣기도 했지만은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벌써 궁정동 안가가 생기기 이전에 비공식 궁정동 안가는 상당히 공식적인 자리 아닙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운영을 했고 그러면 주체가 부속 건물이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그거는 관리비고 관리 비밀 요정인데 네. 그 비밀 요정의 책임자가 사무관이었어. 네. 중앙정부. 어처구니가 없네. 국립 안가야. 네, 국립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재벌 집에 그 뒤에 별채나 그다음에 아까 선거 때 지방에 이런 뭐 숙소로 쓰거나 또 가끔 뭐 휴식차 가서 머물러 가는 이거는 일종의 비공식인 셈인데 네. 그 이런 게 거쳐서 이제는 그것도 아마 어쩌면 멀고 귀찮게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청와대 발을펴다가 그런 걸 만들지 않았겠느냐 추측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유경수 여사 얘기인데요. 나 유경수 여사에 대한 인상이 나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럼 어쨌든 간에 내면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후덕한 얼굴에 여러 가지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참 국모상이다 뭐 그렇게 할 정도로 네. 난 자세한 건 모르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못 하겠고 네. 그런 면모가 있지만은 이 유교사가 이런 남편 바람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잘 안 했어요. 이렇게 그냥 재떨이를 각오하고 가서 쳐들어가고 첫째. 네. 그다음에 5.16 전에 박정희하고 만주군관학교 또 친하게 지내던 장교들 부부가 저 서해안 연포 해수욕장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방원철 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돌아가신 분한테 들었다고 해서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참고로. 네. 내가 장소와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연포 해수욕장에 놀러 갔는데 그래서 예. 한 8, 9쌍일이 막 가서 그 뭐 숙소를 하나 빌려서 놀았는데 밤에 이제 뭐 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 먹고 놀다가 뭐 남자들도 있고 하니까 마누라 하도 다 친하다 보니까 큰 격이 없이 뭐 남편들 그냥 뭐 바람 피우는 얘기 막 이렇게 말하면 오해반 얘기를 한 거예요 좀 거기서 그냥 또 그 시대에 뭐 그런 얘기를 들어 하기도 하는 뭐 그런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유교사가 그때 그냥 결혼하고 난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죠. 화가 나가지고요. 그날 밤에 그대로 서울 올라가 버렸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방원철 씨는 유교사 성질이 대단하다 이러더라고. 나는 그때만 해도 그것이 뭐 대단하다는 걸 별 실감을 못했는데 지금 이런 문명장치 쓰게 책에 쓴 이 세금정 재벌집 이런 걸 급습한 거. 그러니까 문 여사한테 그 얘기 듣고는 막 그 수소문 해가지고 뭐 단신으로 갔다든가 누구 하나 데려갔다든가 바로 찾아가서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퍼스트 레이디가 아무리 남편이 정치적으로는 절대 권력자를 하더라도 퍼스트 레이디가 견제하지 않으면 정말 그건 이제 사생활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면모도 있죠. 그거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육여사의 시샘을 탓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고 지극히 상식적인 배우자죠.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많은 사람들이 11.6 당시에 그 술자리 풍경 여자 둘 뭐 데려다 했다는 거 이거 알려지면서 그리고 그때까지 정말 많은 여인들을 부르다가 술자리 행사를 박선우 의정과장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한 달이면 10번. 그러면 한 달이면 10번이면 사흘에 한 번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1년 365일 내내 명절도 공휴일도 없이 근무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방탕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박정희 신봉자들이 했지만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부인이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또 국정에 스트레스는 많고 하니까 그래서 연간 121.5회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 정의원 국장 얘기한 것처럼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기 전에부터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윤 여사가 청와대의 막류들 중에서 제일 싫어했달까 이렇게 노려본 사람이 경호 실장이었어요. 항상 그 박정희와 함께 다니면서 이제 신상을 다 알고 있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윤 여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부싸움도 하고 하면서 견제를 하지만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청와대 사정수석, 홍종철 사정수석입니다. 작고 했지만 사정수석을 시켜서 경호실장에 지금 밖에 소문이 안 좋다. 여러 가지 그때는 그 사제 개인적 재산 문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걸 조사를 시킵니다. 조사시키는데 그걸 경호실장이 나중에 이제 파악하고 정보 들어요.
사정실에서 자기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그렇다고 이제 뭐 화가 나서 엽총을 들고 예? 사정소실에 뛰어들어가서 하간 이 사람들. 야, 네가 내 뒷조사한다며? 그러고 그 방아쇠를 당긴 박정규인가? 진짜로 쐈어요? 있었어요. 진짜 쐈는데 이제 사람을 향해 쏜 건 아니고 천장에 대고 쐈던 사건이 있었고 네. 말하자면 퍼스트 레디가 없었기 때문에 중 6년수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로워서 한 일은 아니었다는 이제 김선배 얘기 중에 내가 좀 이제 토를 달아서 이어간다면은 아내가 어쨌든 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곁에 없으니까 아직 그렇다고 박정희가 그때 벌써 뭐 아주 뭐 80된 뭐 노인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50대였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걸 그렇게 푸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재혼을 한다든지 정식으로 그럼요. 누가 봐도 그건 그럼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대통령이 이전에 한 남자고 네. 자연인이면은 물론 이제 뭐 대통령이어서 결혼한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재혼을 한다든지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서 뭔가 해야 되지. 네. 권력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합리화가 절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덧붙여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박정희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좀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네, 그렇죠. 예. 50년 전 뭐 이렇게 돼서 예. 뭐 옛날에는 뭐 남자들은 다 그랬겠구나라고 혹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난 속단이라는 거죠. 왜? 그렇죠. 자, 그 이전에 이승만도 있고 대통령 중에 예. 똑같은 권력을 가졌던 예. 뭐 권력이 파워가 그만은 못했지만은 윤보선도 대통령도 있고 장면 총리가 더 이공화국 때는 장면 총리도 있고 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그랬으면은 뭐 그냥 그나물에 그 밥인갑다 뭐 네. 다들 그래 하니까 네. 박정희만 특별히 뭐 그러는 것은 이건 좀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네. 보라 이거야. 네. 박정희하고 전두환에 대해서만 그런 얘기가 있었지. 네. 나머지 대통령들 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YS나 DJ가 옛날에 뭐 그냥 야당 정치인 시절에 예. 뭐 요정에서 뭐 어쨌다는 얘기가 없잖아 있지만은 네. 근데 그거는 권력을 앞세운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몰라. 네. 하기야 뭐 요정이 갖고 하다 보면 그것도 그때 야당의 유명 정치인이면 권력자로서 비춰진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네. 그렇게 어디 안가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지도 않았고 네.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물론 이들이야 뭐 나중에 뭐 상대적으로 연배가 더 많은 나이가 되긴 했지만은 네. 또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고 했지만은 유독 박정희 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박정희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네. 그걸 옛날 일이니까 아유 뭐 남전엽이 옛날에 또 뭐 남자들은 뭐 허리 안에는 얘기 안 한다더라 이렇게 치부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훨씬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더 파워를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그 권력을 성폭력으로 휘두른 사람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원인과 책임을 박정희한테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박정희가 경제건설했다는 이유로 이런 것까지 도매금으로 그냥 상수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 공과 과죠. 네. 공은 공대로 예. 굳이 그 공을 깎아내릴 이유도 없어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봐야 되지. 이걸 묻어가지고 그냥 뭐 옛날 영감들 뭐 다 그랬다. 이렇게 할 생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제 얘기는. 네. 이런 점이 답답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네. 마틴 루터킹 목사가 백인 여자들을 그렇게 밝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미국에서는 아직 그 얘기 못 합니다. 왜? 공이 깎여 내려갈까봐. 국민이 영웅이니까. 그렇죠. 그냥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도 앞으로 한동안 그 얘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게 이 한자 이 상용 이후의 세대들이라서 의전이 뭔지 채홍이 뭔지 모르시는 여러분 내셔널 핀프입니다. 핀프. 예. 영어도 모르는 사람. 국가가 지정한 포주예요. 아, 예. 그거 해오라고 지금 두 분이 이름 높으신 분들이라 제가 지금 제 입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하실 수 없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TV를 보다가 제 대꾸와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 차지철이나 다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의정과장한테 시키는 거예요. 제 대꾸와라고 말씀하셨다더라. 그럼 복명복창하겠죠. 제 대꾸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획사에 대형 연예 기획사들 혹은 연예인 협회입니다. 당시에 협회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런데 전화해서 이번 주에는 누구를 찍으셨습니다. 어느 호텔에 가서 앉아있게 하시면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걸 사흘에 한 번씩 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 다 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권력을 가진 대통령들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왕들도 이러지 않았어요. 이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했던 왕은 제가 알기로 뭐 은나라 탕왕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망하던 시대. 그리고 동주 마지막 왕이 있습니다. 여자 때문에 망한 왕인데 그 사람은 적어도 여자 한 명하고 푹 빠져서 그랬어요. 제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것 중에 박정희의 케이스 중에 가장 해괴했던 것으로 기억나는 건 정말 다른 왕들 누구도 그랬다고 적혀있지 않은 유부녀를 불러왔다. 예, 유명한 얘기죠. 예. 말씀 안 하실래요? 나는 그까지 무척 곤란한 표정으로. 나는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거는 김선배가 전문이니까 김선배한테 넘깁니다. 그러니까 막 책 내용 보세요. 유부녀도 있나요, 김선배? 그런데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유부녀는 가능한 피했다고 돼 있는데. 가능한 피했다? 웃기 힘들게 더럽다. 와, 진짜 이거 웃는 게 어처구니가 얘기네. 예, 정확한 근거는 상대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정에서 나온 증언 진술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이죠. 인용해서 얘기할 수밖에 제가 없는데요. 들려준 얘기들도 내가 지어낸 거 없습니다. 네, 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궁정동 비밀연회장 그 책임자가 중앙정부 소속 사무관이었어요. 관리자가 남모 이런 뭐 그냥 다 밝혀졌는데 남모 사무관이었는데 그날 이제 뭐 법정에서 이제 그날의 모든 일정이 뭐 다 나오는 거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한 얘기가 나옵니다. 법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한 게 나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용사 박선호 의정과장의 최후 진술 부분인데요. 변호인들이 계속 그걸 밝혀라고 얘기를 하지만 강준호 변호사를 비롯한 이 얘기를 하다가 검찰관이 자꾸 중지시키는 거예요. 이 본건에 관련된 것만 얘기해라. 사생활 관련된 건 얘기하지 말라는 제지이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죠. 지금 제가 그 명단을 다 밝히면 지금 시내에서 뭐 탤런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인류 연예인들이다. 아마 온통 난리가 난다. 들썩할 것이다. 난리가 날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고 명단은 이제 밝히지 못하는 그런 최후 진술이었는데 이건 언젠가는 다 밝히지 않겠어요? 지금도 이제 30몇 년이 흘렀는데요. 정확한 명단을 밝히면 권력에 희생된 사람들, 여성 연예인들이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뭐 밝혀서는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여러분 어느 마음으로 갔다고 하손치더라도 이건 무조건 피해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고 다음은 12.6 사건 현장에 갔던 두 여인은 이미 다 밝혀졌죠. 다 밝혀져서 그건 뭐 불가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들이 피해자인데 살해 사건의 현장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밝혀졌고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술자리에서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술자리 했지 뭐 그 이상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랬지만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권력자로서 공직자로서 대통령으로서의 박정희 그 사생활 권력을 이용한 사생활을 비판하고 정리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가는 거는 잘못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나섰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의 실명은 저희들도 그래요. 저도 뭐 분위기의 마무리 차원입니까?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할게요. 마무리 발언 비슷하게요. 우리 이제 흔히 민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 개념은 나머지 부분은 되게 뭐 공직자이거나 또는 뭐 군인이거나 이렇게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한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공생활, 사생활. 공생활, 사생활. 공생활, 사생활. 우리는 오늘 사생활이라고 보면서도 사생활이지 않은 공생활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공직자에 대해서 미국은 엄합니다. 사생활이. 그럼요. 미국은 엄하죠. 근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좀 리버럴합니다. 네. 그래서 뭐 보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주로 파리나 이런 데는 유럽에는 대통령 후보자나 또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당대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은 한두 분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네. 심지어 꼭 총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회에 진출한 사람들 중에 성소수자도 들어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그거는 어떤 개인의 사생활로 존중받는 것이죠. 그걸 네. 절대로 흠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만약 한국에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중에 성소수자가 있다면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특히 보수 진영에서 맞습니다. 흠을 잡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우리 사회는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고 네. 다양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은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리버럴 하면 또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 일본, 동북아권, 중국도 최근에 이런 성 스캔들이 많이 터져 나와서 시끄럽지만은 어쨌든 이 한자 문화권 이쪽이 아무래도 상당히 유교의 영향이어서 사생활에 대한 것이 엄한 편이죠. 예. 그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엄한 것이 여전히 문화적인 전통일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것을 고래로부터 엄하다 또는 엄하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에 와서 우리가 본다면은 인권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예. 인권.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좀 요즘 지하철에서 뭐 낯선 남자가 남 모르는 그 여성의 뭐 궁뎅이만 만져도 바로 성추행범으로 바로 잡혀가잖아요. 그럼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여성의 인권 또는 뭐 여성이 아니라 남녀를 다 포함해서 인권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의식이 신장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박정희의 이런 사생활이면서도 공생활인 네. 이런 측면은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나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관련된 이런 의식을 네. 환기하고 교훈으로 삼는데 저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런 것도 토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부녀자를 강간하는 게 사생활로 존중될서는 안 되죠. 물론이죠. 그럼요. 부여자에게 성폭력이라는 것은 예. 양쪽에 하나가 네. 원하지 않고 네. 혹은 강제로 원하게 만들어서도 강제입니다. 네. 그리고 11.6이 있기 9년 전 네. 1970년에 제가 앞에 처음 이야기했던 정인숙 씨 사건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네. 정인숙 씨는 26세 돌아가시기 전에 자제분을 가지셨는데 네. 그분은 김재원 교수님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1993년 SBS TV였을 거예요. 주병진 쇼에 출연을 해서 네. 당시 총리였던 정일권 씨가 네. 자신에게 직접 말하기를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너의 아버지다. 총리가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나 교황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재밌는 표현이다. 만약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너는 예수님의 후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아닐 테고. 너는 구약과 관련이 있단다. 넌 예수님의 형제란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개드립의 갑자기 세계를... 그러니까 누구나 잘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과 교황이 아니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예, 이 개드립의 세계는 카오스를 양산해내요. 예, 자, 그렇죠. 예,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최초 우리 이 5화 앞에 김정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춘치자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찔리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슬픈 거는요.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죄라는 걸 알고요. 네. 보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죄 짓고 있다는 걸 압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암묵해 주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조선왕조실록을 좀 읽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정부의 공적인 기록이에요. 굉장히 점잖고 어찌 보면 딱딱한데, 그러니까 그걸 재밌게 읽으려면 거기에 이제 실제 사람을 대입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살아있게 해야 돼요. 살아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신 분들은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감옥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고 공적인 말씀만 하십니다. 여기에 나온 걸 가지고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넣어가지고. 뭔 얘기? 우리 보고 한 얘기? 아니요. 하신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그런 걸.
아니 어조가 점잖은 걸 꼭 감옥 안 가려고 그런다 그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분들이 있잖아. 원래 그런 분들이 있잖아. 김 선배님이 감옥 갔다 온 분이야. 그러니까. 군대를 끌려가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제 발로 간 사람은 아니에요. 김종 교수님. 오늘 사람을 밝혀주는 꼭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이야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셨습니다. 살짝 뒤져보니까요. 1970년대 중반입니다. 지하철이 30원, 대학교 등록금이 인문계 기준으로 5만 원, 라면 한 봉지 50원, 쌀 80kg면 우리 마트에서 사는 제일 큰 거에 4봉지입니다. 10,000원, 택시 기본요금 200원, 소주 한 병 105원 하던 시절에 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을 쥐어주고 높은 분의 이름을 대면서 여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여성들이 무엇을 하는 어떤 여성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데리고 갔습니다.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연 121.5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은 이게 그 서울 시립대 앞에 있는 뭐 시립 만화방, 시립 비디오방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국가에서 만든 국가에서 만든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술을 끼고 피해자분들을 끼고 국가 지도자가 놀았어요. 이거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매우 슬픈 역사의 비극이거든요. 원래 저는 그렇게 읽혀져야 한다고 저는 믿는데 그 이야기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영광을 보라고 있는 거 아니고요. 반성할 거 다시 쳐다보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매우 오랜 시간 파주셨던 노 기자 두 분, 과 의미 있는 데이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수고해 주셨던 정은현 편집국장님과 김정 교수님 지금 편집국장님 잠깐 전화 받으러 가셨는데 정치인 김재용 교수님 전화 받지 말라고 전화 뺏어가 놓고서 본인 전화 받으러 가셨는데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회 6화입니다. 박정희가 사라진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박정희를 우상화하였고 그리고 살아있던 동안에 우상화하였던 사람들이 박정희가 가지고 있던 박정희가 일구어 놓은 독재의 모양새를 어떻게 자기 집 장독대처럼 이어받아서 활용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후 박정희, 이전 박정희를 통틀어서 박정희 시대를 정리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6화를 기약하면서 오늘 두 분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았어. 특별 기획 박정희 소백과 사전 다음 주에는 마지막 회 박정희의 우상화 편이 방송됩니다. 딴지 라디오가 뭐 다른 이런저런 뭐 대선 이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나오는 얘기들은 그때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정권이 어떻게 돼도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많습니다. 재밌을 것도 여전히 많고요. 갑시다. 틀어줘요. 첫 회 얘기한 장준하 선생이 만들었던 그 유명한 사상계. 정인숙 씨 피살 사건이 있던 1970년에 사상계의 김지하라는 시인의 오적이라는 시가 실립니다. 오적이요? 네. 이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오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 시는 그러니까 보통 단형의 소정시보다 좀 길고 그렇지만 단편 소설보다는 짧은 이야기 시였습니다. 뭐 라이밍이나 리듬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설시조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일컫는 새로운 장르가 생겼습니다. 바로 담시라는 이름이 그때 생겼습니다. 이 담시 장르를 개척한 오적이라는 시를 썼던 김지하 시인은 군부 독재의 서슬퍼런 칼날이 근처에서 막 왔다리 갔다리 칼춤을 추고 있는데 시로 열심히 저항을 하셨던 분이고
최근에는 박근혜 의원을 매우 지지하시게 되셨습니다. 선택은 뭐 언제나 가치를 따질 수 없어요. 예. 당장 그 선택만큼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도,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생각을 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선택 말고 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예, 선택을 만들기 전에 이것이 나쁘다 옳다도 선택이에요. 그렇지.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아니다도 선택입니다. 모든 선택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의 데이터라도 더 들어두시라고. 그리고 듣느라 체하는 거, 너무 체하는 거 말고 좀 재밌으라고. 예, 가끔 가다가 이런 얼빠진 괴로운 에피소드들도 저런 대기자분들을 모셔 진행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엔지니어 자리에 홍모 씨, 예, 작은 개드립의 이모 씨, 예, 큰 개드립의 유모 씨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